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은행 5곳의 신용 등급을 전격 강등하는 조치를 발표해 무디스의 10곳 신용 등급 강등까지 포함해 신용이 강등된 미국의 은행은 모두 15곳이 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상대로 계속해서 드론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는 모습인데 러시아를 상당히 괴롭히고 있지만은 전쟁 자체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결국 경고됐던 대로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 조치됐네요. 그렇습니다. 유력한 두 개의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죠.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켰던 무디스가 이번에 중소형은행 10곳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M&T 뱅크, 피나클 파이낸셜, 복 파이낸셜, 웹스터 파이낸셜 같은 중소형은행 10곳이 이번에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고요. 역시 국제신용평가사죠. S&P. S&P도 은행 5곳에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어소시에이트 뱅크업, 벨리 내셔널 뱅크업, UMB 파이낸셜 컵, 코메리카 뱅크, 키컵 뭐 이런 5곳이 강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15개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된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예, 그 무디스와 S&P가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하면서 이유도 네. 좀 꼽았는데요. 무디스는 크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그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자본이 약화할 가능성, 이걸 꼽았고요. 세 번째는 사무공간의 수요 악화, 즉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의 사무공간 수요 악화에 따른 결국 대출 관련 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노출도가 상승했다. 이런 3가지를 들어서 무디스가 10개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했고 S&P는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높은 비용, 이거는 무디스와 같죠.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예전보다 최근에 들어서 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에 단기 자금인 중개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브로커드 디파짓, 이 중개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게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은행들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S&P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예금 유출 사태, 뱅크런이죠. 뱅크런 가능성을 들었고, 그다음에 만연하고 있는 고금리 부담. 그러니까 이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에 따른 기준금리가 워낙 높은 지금 상황에서 이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것 등이 은행들의 신용을 강등한 이유로 꼽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말입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이들 은행들 신용이 강등된 원인으로 크게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그 사무실 공실률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비어 있는 사무실이 크게 늘어났어요. 이건 아마 어느 상업용 부동산 빌딩 건물을 가도 비슷하게 느낄 텐데 빈대가 많아요. 예전 같으면 주차할 곳이 없었는데 요즘은 주차 공간이 널널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부동산 업체죠. CBRE가 올 1분기 미국 주요 도시 사무실 공실률을 조사했더니 17.8%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공실률이 17.8%니까 뭐 한 5개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 정도가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2019년 4분기의 공실률이 12.2%였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전보다 5.6% 포인트나 증가한 굉장히 높은 지금 공실률을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미국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주요 원인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무실 공실률이 높은 네. 거 하고요,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진 거 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죠. 연관이 있나요? 그게 궁금할 텐데요. 결국 그 상업용 부동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구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이나
기업이 결국 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같으면 뭐 70만 불짜리, 80만 불짜리, 뭐 100만 불짜리를 돈 많은 사람들은 일시불로 캐시로 올 캐시로 내고 구입할 수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 캐시로 뭐 몇천만 불씩 내고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이거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가지고 구입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해서 상업용 부동산 빌딩을 구입한 주체는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사무실에 세입자들, 그러니까 업체들을 입주시켜가지고 사무실에 그 업체들이 내는 렌트비를 받아서 은행 대출금을 갚는 거잖아요. 월 네, 페이먼을 그렇죠. 상환하는 건데 공실률이 높다는 게 뭡니까? 렌트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렌트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대출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용 평가사들은 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다는 거는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은행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런 공실률이 높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신용 등급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사무실의 공실률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네. 무엇 때문일까?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그것도 같아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역시 연방준비제도의 그 1년 이상 지속되는 금리 인상 이게 결국 강력한 긴축이잖아요. 네. 지금도 긴축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졌고 지금 현재 5.25에서 5.5% 사이고 만약에 9월 FOMC에서 또 올린다면 그때는 이제 0.25로 더 올린다면 5.5에서 5.75까지 거의 이제 6% 가깝게 이제 접근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준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 이자도 높아지겠죠.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4% 3%면 됐던 게 뭐 이제는 뭐 5% 6% 7% 올라가니까 많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힘드니까 사무실 규모를 줄이거나 예전에는 넓게 썼던 걸 이제 줄이는 거죠. 줄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공실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한 업체가 한 층을 다 썼다.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한 층에 한 4분의 1만 쓰고 4분의 3이 근데 공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직원들을 다 대체로 재택근무로 돌리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든다. 힘들다. 다 재택근무해라. 그러면서 사무실 없이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게 굉장한 지금 이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이 상업용 부동산의 어려움이 커지는 요소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은행들의 부담이 되고 있고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신용등급 강등을 받은 강등 조치 받은 은행의 예금 계좌가 있는 고객들은 돈을 뺄 가능성이 높은데 뱅크런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와이오밍주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리죠. 25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7월 FOMC 의사록 내용이 공개돼서 지금 많은 얘기 나왔는데 그게 7월 말에 연준 위원들이 했던 발언이고요. 지금 이제 8월 22일 아닙니까?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제에.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은행들이 이렇게 대거 신용등급 강등을 받았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연준이 지금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은행이 망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금리 인상할 거야. 과연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몰아붙이고 네.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과감하게 러시아에 몰아붙이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오는 러시아를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들어가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좀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네. 이틀 연속으로 공격을 했다는 소식.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의 주요 공항 3곳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네. 공격한다?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일일 텐데.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무슨 뭐 탱크를 밀고 간다거나 보병을 밀고 가는 건 아니고요. 지상군을 갖고 가는 건 아니고 드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일종의 러시아 게릴라식이네요. 뭐 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드론은 작고 또 사람이 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모스크바까지 날아가가지고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러시아 공군 장거리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450km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이걸 그 드론을 동원해서 지금 이틀 연속 공격을 한 겁니다. 드론 하나는 모스크바 주택가에 추락해서 2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지난 17일과 18일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드론 공격이 벌어져서 모스크바 도심 건물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를 지금 드론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굉장히 많이 하고 모양입니다.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올해 러시아 본토 공격 약 140차례나 된다고 그럽니다. 어이구, 예.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까지 한 235일 정도 지났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30일 조금 더 냈는데 네. 그 올해 중에 절반이 넘는 날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정말 대단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자주 일어난다. 이틀 중에 하루꼴이 아니라 한 3일 중에 이틀꼴로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게 그러니까 드론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습하는 전략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채택을 해서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드론이 가장 좋은 게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냥 기계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사람이 러시아 본토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 부담이 없다는 게 우크라이나 쪽에는 큰 이게 그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동안 공언을 했잖아요. 이제 지상군을 통한 대반격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사실 말뿐이었고 러시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대반격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드론으로 러시아를 공습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좀 전략을 바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때문에 러시아가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많이 힘든 건 사실이죠. 네. 이 140회나 지금 올해 들어서 공격할 정도고요. 네. 지금 뭐 오늘 폭격기가 지금 폭발이 됐고 주택가에 드론이 떨어져서 2명 다치고 이런 식이 되니까 힘든데 네. 근데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집에 무슨 모기나 파리가 날라오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모기한테 물리면 이게 물린 데가 부어오르고 하면 힘들죠. 예. 가렵고 괴로운데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집안에 무슨 모기나 파리가 날라오면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게 매일같이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여.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 싸구려 드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주는 그런 좋은 드론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하는 굉장히 싸구려 드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격은 받고 있는데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그럽니다. 싸구려니까 이거 뭐 다 파괴돼도 상관없어. 우리 또 금방 만들어서 띄우면 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질에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드론을 계속 띄워가지고 러시아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어서 러시아로 보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분명히 괴롭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그 전체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큰 그림으로 봐서는 역시 대세에는 지장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모기나 파리가 사람을 괴롭힌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기나 파리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괴멸적인 타격을 주기는 힘들다. 더군다나 이렇게 싸구려 드론을 가지고 괴멸적인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전황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한계가 보이는 공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동맹국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많이 주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다 조건이 붙었잖아요. 나토가 지원하는 무기는 러시아 본토로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 그걸 전제를 달아서 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게 러시아를 공격하고 싶은데 방어만 할 수 있고 절대로 본토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좀 짜증이 나니까 그래 필요 없어. 너희들 미국 것들 뭐 서방 것들 그래? 그럼 너네 거 안 써. 이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만든 싸구려 드론으로 마구 지금 모스크바를 공격해야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찌 됐건 이 드론이 그래도 아무리 싸구려라고는 하지만 450km를 날아가서 괴롭힌다는 건 좀 대단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뭐 날리면 날릴수록 기술은 또 그렇겠죠. 네, 개발이 될 거 개발되겠죠.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도도 더 높아지고 그렇죠. 네. 골치 아픈 거죠. 러시아로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